결혼한 지 12년 차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주변에선 참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하지만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기도 하고 또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어머님과 대화도 잘 통하고 어머님도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셔서 오손도손 재밌게 지내기도 했거든요. 오히려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이 죄송스러울 뿐이죠. 저희 어머님은 아들만 셋이에요. 저는 그중 셋째인 막내 아들 며느리고요. 어머님 30대 중반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과부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혼자임으로 억척스럽게 키우셨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시장에서 전집을 하셨는데 워낙 성실하신 데다 맛도 있어서 장사도 잘 됐고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가게를 아는 분께 넘기셨는데요. 어머님 말은 나이도 들고 힘들어서 이제 안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가게 팔아서 첫째 아주버님 도와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4년 정도 뒤에 살고 계시던 집을 팔아서 둘째 아주버님네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둘째 아주버님네와 합가를 하셨고요. 어머님은 평생 고생하면서 아들들을 키우고 그나마 남은 재산까지도 다 아들들에게 넘기신 겁니다. 하지만 막내인 저희 남편은요, 딱히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형들과 나이 터울이 좀 있는데 형들이 일하면서 저희 남편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고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마냥 착해 빠진 저희 남편은 이미 형들에게 도움 받을 만큼 받았으니 어머님이 형들에게 주는 건 당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저희 큰아주버님, 둘째 아주버님 다 집 잘 살아요. 자가에다가 평수도 넓고요. 반면 작게 시작한 저희 집은 방 2개짜리 전세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시작은 작아도 저희 집도 천천히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보니 집안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어머님도 며느리들과 잘 지내고 특히 둘째 형님은 효부라고 소문날 정도로 어머님께 잘했거든요. 그때까진 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4년 후 어머님이 집 한 돈을 작은 아주버님 댁에 드리며 합가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합가 후 초반 1년 정도까진 괜찮은 듯 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네는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살림을 도맡아 하셨고 모두에게 다 좋아 보였죠. 그런데 1년 후 작은 형님이 일을 그만두면서 집에 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님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형님과 어머님, 너무 잘 지내는 고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만날 때나 가등했던 일이었나 봐요. 두 분이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형님도 본인이 원해서 직장을 그만둔 건 아니고 회사 사정상 거의 잘리듯 그만둔 거였는데 그 때문인지 엄청 날카롭고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툭툭 내뱉듯 말을 잘하시니 그런 게 다 상처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됐나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머님 모시고 사내 못 사내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갈등이 심해질 정도였어요. 어머님이 집까지 파셨는데 이 마당에 못 산다고 하면 어머님은 어쩌나 싶으면서도 또 작은 형님은 작은 형님대로 어머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잔뜩 쌓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사람 성격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 같은 성격이 좀 직설적이시더라도 오히려 뒤끝없고 편하거든요. 하지만 둘째 형님은 어머님이 툭툭 내뱉는 말들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냥 둘째 형님과 어머님 사이가 많이 안 좋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주버님이 술 먹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둘째 형님이 어머님이랑 못 살겠다고 난리라면서 안정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당분간 어머님 모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까딱하다간 이혼하게 생겼다면서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황당한 건 있었죠. 아주버님들 둘 다 어머님한테 이것저것 받을 땐 언제고 이제 어머님이 더 이상 줄 게 없는 신세다 보니 저렇게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형들이라면 끔찍한 저희 남편에게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도와달라고 통 사정을 하시기에 제가 알겠다고 저희 집에서 당분간 모신다고 그냥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는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어머님을 모셔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함께 사는 게 뭐 힘든가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어머님은 옷가지랑 필요한 짐들만 몇 개 싸서 급하게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머님 스스로도 너무 비참해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리 이런저런 변명을 해봐도 결국 작은 아들 내서 어머님을 내쫓은 모양새나 다름없었습니다. 큰아들네는 뭐 하냐고요? 큰 아주버님은 일 바쁘다고 집에 잘 안 계시고 큰형님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툭 하면 병원 가거나 집에서도 들어 누워 있다 보니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어머님은 쫓겨나듯 저희 집으로 오신 것에 대해 서러워하셨고 제 앞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늘 꼿꼿하고 강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건 처음 봤네요. 저는 어머님 하소연도 들어드리고 눈물도 닦아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지겠지. 다시 예전의 사이좋은 가족으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아주버님네와 어머님이 완전 등을 돌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신 지 얼마 뒤 어머님의 생신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계시다 보니 당연히 생신상도 제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 생일 때 다 모여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선물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온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둘째 형님과 어머님이 대면대면 해보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식사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이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앉혀두고 울분을 토하시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섭섭하다. 큰애 너는 사업자금 도와달래서 내가 가게 팔아서 도와주고 둘째 너는 아파트 중도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 집까지 팔아서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내가 돈도 없고 가진 거 없는 노인네라 그거냐? 어떻게 사람 단물만 빼먹고 이렇게 내쳐? 어머님의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억울하다는 듯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을 1년간 모셨던 작은 형님은 그동안 어머님이 툭툭 내뱉으며 상처 줬던 말들을 열거하며 자기도 너무 섭섭하고 어머님한테 실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정도의 말들인데 작은 형님은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며 며느리며 도리어 더 섭섭하다고 난리를 치니 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돈 받을 땐 서운한 거 하나 없더니 이제 와서는 서운한 게 막 생기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저나 남편은 아주버님들과 형님을 말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드신 어머님한테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톡 까놓고 어머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점점 언성이 커지다가 어머님은 결국 너네 내가 해준 거 다 도로 내놔라. 나 너네한테 준 거 아까워서 안 되겠다. 어머님 말에 큰 아주버님은 해주시면 뭘 얼마나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미 증여한 건 끝이에요. 어머님도 적당히 좀 하세요.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 말에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거 제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들 그만들 하시라고, 너무들 하신다고 한마디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막내 며느리다 보니 큰 소리 내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고 있으니 아들들이고 며느리들이고 늙으신 어머님에게 정말 너무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한마디 했다고 형님들은 좋다구나. 너무하긴 뭘 너무해. 동서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다고 난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게 우리 중에 어머님 안 모신 사람은 막내 동서밖에 없잖아. 큰형님도 결혼 초반에 어머님과 같이 살았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타겟이 저로 바뀌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형님은 그래, 그럼 이제 동서가 쭉 모시면 되겠네. 우리가 어머님한테 너무한다 생각하는데 그럼 본인이 더 잘 모시면 될 일 아니야? 그래, 그러면 되겠네.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받아먹을 땐 언제고 이제는 어머님을 무슨 헌 짐짝 취급하듯 저에게 떠넘기려고 합심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 모시는 게 뭐라고요. 형님들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말렸고 그렇게 대판 싸움이 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더 이상 어머님께 찾아오지도 연락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예 왕래를 끊은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 잘못 키웠다고 서러워하셨고 저도 어머님이 안쓰러워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아예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저는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집안 살림이 빠듯하다 보니 공공기관 사무직 아르바이트 일을 구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 아들을 대신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연세는 많으셔도 부지런하시고 워낙 깔끔하신 성격이라 집에 있으면 한시도 쉬지 않고 집안을 치우고 닦고 아들하고도 잘 놀아주셨어요. 저희 아들도 할머니를 몹시 따랐고요. 한창 개구쟁이인 아이를 키우는 집이 이렇게 깔끔한가 싶을 정도로 어머님은 부지런히 집안을 갈고 닦으셨는데 제가 쉬엄쉬엄 하시라 해도 어머님은 자기가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야 어머님 성격이 워낙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도 저희 집에 사시는 게 마냥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머님이 집안 살림 도와주시고 아이도 돌봐주시다 보니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어머님하고도 성격이 잘 맞는 편이었고요. 오히려 어머님을 모시고 살수록 1년 만에 같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친 둘째 형님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과 지내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병원에도 자주 가시고 약값도 점차 많이 들어가다 보니 생활비가 넉넉치는 않은 문제는 있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버는 건 끼케야 100만 원 남짓이고 남편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월급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았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부지런히 벌고 아끼면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나중에 집도 이사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다 어머님에게도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쪼달릴 때가 많았죠. 어머님은 병원비나 약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미안해하시며 자기가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 말라고 어머님이 살림 도와주시고 우리 혜준이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도움되는지 아시냐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편으론 앞길이 깜깜하고 나아질 길이 없는 경제 상황이 답답할 때도 많았어요. 아이는 점차 커가고 돈 들어갈 때도 늘어났으니까요. 게다가 그냥 잊고 지내다가도 단물만 빼먹고 어머님을 버린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에 대해서도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맡겨놓고 생활비는커녕 어머님 병원비 한번 보낸 적이 없으니까요. 말은 어머님에게 섭섭하다 어쩌다 했지만 사실은 그런 구실로 그냥 어머님 저에게 떠맡기고 자기들은 편한 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어머님 편들고 모신다는 이유로 은근 저도 따돌리더라고요.
다른 때는 왕래가 거의 없어도 제사를 지낼 땐 큰 형님네로 가거든요. 저는 솔직히 거기도 안 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그래도 제사는 가라고 하셔서 저랑 남편은 갔어요. 제가 가면 저보고 은근히 어머님과 형님들 사이를 제가 이간질하는 건 아니냐 하고 저보고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뭐라고 하시네요. 제가 이간질해서 뭐가 남는다고 이간질을 하나요? 끝까지 저만 나쁜 년 만드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물론 저도 중간에서 어머님에게 형님들과 화해하시는 게 어떻느냐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님 입장에선 아들이나 형님들이 사과를 해야지 무슨 화해냐고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요. 근데 만만한 게 저인지 어머님 모시고도 욕 듣고 눈치 보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 집 아이들까지도 제가 명색이 숙모인데 인사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제사는 가기 싫지만 어머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면 어머님은 수고 많았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시면 저도 또 괜찮아졌고요. 가끔씩은 돌이켜보면 울적할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 편을 들었기 때문에 형님들과도 척을 지게 됐고 경제 상황은 갈수록 쪼들리고 긍정적으로 뭐든지 생각하는 저라도 때로는 가슴이 갑갑하고 힘들기도 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가족 모두 건강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오손도손 사니 이것 또한 행복이다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갈 무렵 어머님이 하루는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자기가 몸 상태도 안 좋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행여나 내가 떠나게 되면 그땐 방 서랍 마지막 칸에 꾸러미 넣어둔 게 있는데 그걸 열어보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도 그냥 그때 열어보라고 하시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냥 어머님이 정리하실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어머님은 본인이 가실 날을 아셨는지 그 후 얼마 뒤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뇌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뇌출혈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으로 갔지만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수술은 힘들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어머님은 대학병원으로 간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 빈소가 차려지고 아주버님과 형님들 찾아와 울고불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는 저는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살아생전 5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요. 아들들이 이렇게 많고 거기다 며느리에 손자들까지 많은데 오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우리 어머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좀 더 나서서 형님들을 설득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저도 어머님께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떠나버리시니 마음이 참 서글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랍에 옷들을 만져보니 구석에 옷으로 칭칭 감아놓은 꾸러미가 있더군요. 이건 도대체 뭘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꼭 저만 보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그 꾸러미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꾸러미를 연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억 하는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꾸러미 안에는 하나에 30도는 넘어 보이는 커다란 금두꺼비가 3개나 들어있었거든요. 이런 거 TV나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습니다. 크기도 얼마나 큰지 너무 신기하고 진짜 이게 금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런 걸 들고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언제 사신 건지 왜 이렇게 숨겨둔 건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꾸러미 안을 뒤적거려 보니 안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내 막내 며느리 양이 보거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마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는데도 나를 극진히 모셔주고
늘 옆에서 내 마음을 달래주어서 참 고맙다. 큰애와 둘째 다 나를 버려서 마음이 너무 서글펐는데 너희만은 나를 잘 보살펴 주었구나. 내가 남은 거라곤 이것뿐이다. 가게 정리할 때 큰맘 먹고 산 것들이다. 원래는 나 세상 떠날 때 아들들 하나씩 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3개 다 너랑 석규가 가지거라.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랑 석규 살림에만 보탰어야 한다. 어려운 살림에 더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 그동안 나 모시고 사느라 그간 수고 참 많았다. 고맙구나. 몸 건강해라. 그 편지를 읽은 저는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들에게 상처받은 어머님도 너무 안쓰럽고 내가 그렇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꽁꽁 싸매어 두신 마지막 선물을 저에게 이렇게 주고 가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도 죄송했거든요. 저는 펑펑 울며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고 남편도 꾸러미 안에 금두꺼비를 보더니 엄마를 목 놓아 부르며 엉엉 울더라고요. 당연히 아주버님들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소중히 잘 갖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생각입니다. 갖고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요. 어머님이 떠나시는 길에 너무 과분한 선물을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사신 어머님,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배신당해서 많이 슬퍼하셨지만 제가 그래도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드린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형님들과 척을 지더라도 어머님 편에 서고 어머님을 위로해드린 거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고요. 이제는 돌아가신 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들이나 좋아하시던 공원 같은 곳을 지날 때면 한 번씩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머님 떠난 그곳에선 걱정 없이 늘 편안하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둘이서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딸이 초등학생일 때 이혼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는데 넉넉지 못한 형편에 참 아등바등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딸한테도 해준 게 거의 없고 오히려 고생만 많이 시켜서 참 미안했는데 참 고맙게도 바르고 멋지게 잘 커주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더욱 잘 살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이 기특하면서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고 살았구나 싶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던 특별한 저희 모녀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방의 한 면 소재지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도시로 혼자 올라와 살았습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와 둘이서 살다가 엄마가 도시로 나가 살라고 하셨죠. 그래서 엄마 지인분의 소개로 한 회사에 취업해서 다녔습니다. 그 사무실에는 저보다 5살이 많은 대리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분은 입사 초기부터 저를 꽤 좋아했습니다. 어리고 어리숙하기도 했던 저를 옆에서 잘 챙겨주었는데 저도 그 대리님이 저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알았죠. 저도 그 대리님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세련된 멋쟁이기도 하고 회사 일도 능숙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매너도 좋고 참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역시도 마음이 있다 보니 대리님과 저는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대리님은 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저 역시도 가정을 꾸려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자취를 하며 혼자 살았는데 여자 혼자 살다 보니 불안하고 무서웠죠. 그래서 대리님이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저도 몹시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님네 부모님은 저를 격렬히 반대하셨습니다.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촌티 팍팍 나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죠. 결혼 인사를 갔는데 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어머님은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은 거실에 나와는 계셨고요. 아버님이 어머님더러 좀 나와보라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결혼 누가 허락한다고 여기를 오느냐고 대놓고 반대하고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딸 팔자는 엄마 닮는다는데 막말로 쟤도 지네 엄마 닮아서 남편 일찍 잡아먹는 거 아니냐 찜찜하다는 소리까지도 하셨어요. 그 일로 대리님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결혼 허락 안 해주시면 우리끼리 살겠다고 하고 제 팔을 끌고 나왔죠. 저는 저 때문에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미안했고 결혼을 안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님은 저랑 못 헤어진다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어머님도 결혼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못해 허락한 결혼이기에 어머님이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상견례 장에서부터 투덜투덜 표정도 내내 안 좋으시고 나중에 들어보니 결혼식 직전까지도 남편에게 결혼 그냥 파토내라고 하셨다네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 걸 친정엄마도 아시니까 죄송하고 속상했습니다. 엄마는 제 가시밭길을 너무 걱정하셨죠. 왜냐면 결혼해서도 시댁에서 살기로 했거든요. 제 시집살이는 예견된 일이었죠. 시부모님은 2층 집에 사셨는데 시부모님과 그때 당시 결혼 안 한 신우가 1층, 저와 남편이 2층을 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따로 집을 구해서 분가한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같이 사는 거 아니면 결혼 허락 못 해준다고 하셔서 그렇게 결정된 거였죠. 저는 시부모님의 말대로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뒀고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깐깐한 데다 저를 몹시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매일매일 붙어 지낸다는 건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게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도 그때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텼나 싶을 정도입니다. 말끝마다 친정에서 배워온 게 없다. 이런 것도 못한다. 뭐 하나 마음에 안 든다 소리를 곧잘 잘하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자기 직전까지 내내 그 큰 집 살림 도맡아서 하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차려대느라 정신이 없고 그 사이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봐오고 하루가 어떻게 갈지도 모를 정도였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고되고 서럽기만 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결혼 초반부터 빨리 아이 가지라고 닥달을 하셨어요. 정확히는 아이가 아니라 아들을 가지라고 하셨죠. 딸은 필요 없고 아들 얼른 낳으라고요. 그러던 와중 저는 6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나이가 어려서 임신은 빨리 됐다면서 그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서 넌지시 딸이라고 하자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들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을 가지라고 했는데 딸을 가졌다면서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아이를 가지고도 마음 졸이고 눈치를 봐야 했죠. 그렇게 딸을 출산했는데 출산하자마자 어머님은 저 노래 줄 필요 없다고 분유 대충 먹이고 아들이나 바로 가질 준비하라고 또 닥달을 하셨어요. 손녀한테 애정이 눈꼽만치도 없으시고 그저 있지도 않은 손자 타령하시면서 빨리 낳으라고 사람 피를 말려댔죠. 그런데 출산 후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자궁 나팔관 쪽에 큰 문제가 있어서 둘 다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제 기능이 힘들어서 후에는 자연임신이 힘들 거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험관 임신이 흔하던 때도 아니었고 제가 사는 곳도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이라는 게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임 판정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였죠. 저나 남편은 그래도 아이 하나는 낳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어머님은 아니었습니다. 수술 안 된다고 아들 하나 더 낳고 수술하라고 난리가 나셨죠. 며느리 몸보다 손자보는 게 더 중요하셨는데 그런 분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참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강경하게 나와서 수술 진행했습니다. 제 수술 이후 어머님은 남의 집 대를 끊어놓는다고 몸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을 시켰겠느냐고 생난리였습니다. 원래도 시집살이가 지독했는데 그 일로 인해 더 힘들었죠. 어머님은 저만 보면 남의 집 대 끊어놨다고 뭐라고 하시고 또 어린 저희 딸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기집애들은 다 필요가 없다면서요. 할머니로서 손주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고 한번 제대로 안아주거나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님이 저희 딸을 싫어한다는 걸 알다 보니 웬만해선 어머님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조건 제 손에서 다 키웠습니다.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쁘고 소중한 딸인데 구박덩이 취급받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참 지독한 시집살이였고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시집살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나이도 어린 편인데도 새치가 반을 뒤덮었고 얼굴에 기미가 엄청 짙어지고 심해졌죠. 위염도 달고 살고요. 어머님은 제 얼굴이 시커매졌다고 그걸로도 또 뭐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힘든 나날이었는데 그럼에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그나마 제 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 편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제가 그 집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정도가 맞겠네요. 행복한 결혼 생활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니까 어머님 하는 말을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저희 딸을 싫어하고 저한테도 잔소리에 구박을 하셨고 저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요. 저는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여러 번 얘기도 했는데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분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 죽어도 분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아, 남편도 내 편은 아니구나. 그냥 어머님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삶의 낙처럼 느낀 것이 바로 저희 딸이었습니다. 영특하고 똘똘한 데다 몸도 건강한 편이라 별로 걱정도 안 시켰던 고마운 딸이었죠. 딸도 커가면서 할머니는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어린 게 미움받기가 싫었는지 제 딴에는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래봤자 어머님은 제 딸만 보면 한숨 푹푹 내쉬고 기집애가 아니라 사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고 굳이 공부 많이 시키지 말라 그러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 딸도 언젠가부터 할머니와 거리를 두더라고요. 자기 싫다고 미워하고 엄마한테 폭언을 퍼붓는 사람인데 딸이라고 할머니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나마 할아버지나 아빠가 챙겨줬으니 조금 덜했을지 몰라도 어머님의 태도에 저희 딸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딸에게 미안해서 더 잘 챙겨주려고 하고 좋은 말만 많이 해주었어요.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다. 멋진 아이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 그런 말을 말이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팍팍한 결혼 생활에 제 딸의 존재가 있어서 그나마 행복했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런 제 인생에 크나큰 변화가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10살일 때 멀리 사는 신우가 집에 놀러 왔어요.
신우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키웠죠. 아이들을 저에게 다 맡기고 어머님과 둘이서 외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애들 밥도 좀 차려주고 돌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애들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우네 애들은 엄청 개구쟁이들이거든요. 우당탕 하면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딸은 2층 방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시끄러우니까 내려와서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조그마한 게 할머니한테 배웠는지 누나인 저희 딸을 무시해대니 저희 딸도 동생이라고 해도 친하게 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우 아이들이 거실에 전시되어 있던 어머님 접시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 접시는 어머님이 외국 여행 갔을 때 사온 거라는데 장식용으로 거실에 진열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그 접시를 막 핸들처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저는 멀리서 그거 만지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했죠. 깨지면 큰일 난다고요. 아이들은 내려놓는 척만 하고 그 뒤로도 저 몰래 계속 갖고 놀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도통 신경을 못 썼고요. 그러다가 결국 와장창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놀라서 보니 접시들이 여러 개 산산조각 나 있고 작은 애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랑 식탁에 앉아있던 딸도 놀라서 그리로 가는데 때마침 외출했던 어머님과 신우도 들어오다가 본 겁니다. 신우는 바닥에 접시가 깨져 있고 아이도 울고 있으니 놀라서 달려와서 애를 살폈죠. 아니 이게 다 뭐야? 진영이 다쳤어? 다친 건 아닌데 놀랐나 봐. 장난감 놔두고 왜 이걸 갖고 놀아? 내가 이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갖고 놀았어? 누구야? 하면서 어머님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셨죠. 그런데 그 순간 신우애들이 혼날까봐 무서웠는지 갑자기 저희 딸이 갖고 놀았다고 하는 겁니다. 누나가 갖고 놀다 떨어뜨렸어요. 그 말에 저희 딸도 황당한 얼굴이었죠. 야, 너 뭐래? 네가 떨어뜨렸잖아. 누나가 떨어뜨렸어요. 하면서 옆에 있던 다른 시조카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그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화난 얼굴로 저희 딸 머리통을 딱 하고 내려치는 겁니다. 저희 딸은 갑자기 머리통을 맞고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진 채로 쳐다봤죠. 너는 이년아! 내가 이거 아끼는 거 알면서 이걸 깨트려! 라면서 딸한테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저희 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손찌검에 욕설까지 하며 다그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희 딸도 눈치가 빨라서 웬만해선 할머니 곁에 잘 안 있으려고 하고 피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저렇게 역정을 내시고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니 지켜보는 저도 눈이 돌아갔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선아가 깨트린 거 아닙니다. 선아가 그런 행동을 할래요? 그리고 설령 깨트렸다고 해도 욕하면서 애머리를 그렇게 때리는 행동이 맞으세요? 저는 평소에는 어머님이 폭언을 해도 그냥 네네 하고 참고 군소리 안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희 딸을 건드리니 저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진호가 얘가 그랬다잖아. 어머님은 손자말이라면 무조건 맞아요? 진호랑 진서가 갖고 놀다 깬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놀다 깬 거라고요. 그러면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들 이런 거 갖고 놀면 다 이러고 말릴 줄 알아야지. 누나라고 해봤자 2살 많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평소에 저희 선아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쟤네들 앞에서도 얼마나 저랑 선아를 무시했는데 쟤네가 누나 말이라고 듣겠어요? 지금도 보세요. 지들이 잘못해놓고 선아 탓 돌리는 거. 너 그래서 지금 눈에 쌍심 지켜고 시애미한테 달려드냐?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선아도 어머님 손주예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못 참으면 네가 어쩔 건데. 나 참. 언니, 엄마한테 말이 심하시네요. 넌 닥쳐. 네 새끼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망아지 마냥 날뛰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저는 완전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딱 하나 남은 그 접시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제 행동에 시모와 신우도 입이 떡 벌어졌죠.
저는 씩씩대며 우는 선아를 데리고 2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짐을 쌌어요. 제가 구박받는 건 참아도 저희 딸이 똑같이 당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 집에서 얼마나 착하고 얌전했는데요. 그게 제 딸의 진짜 성격이라기보다 하도 시어머니가 눈치 주고 미워하니까 저희 딸도 조용해지고 얌전해진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미안해서 눈물이 나는데 어머님의 행동에 참고 참았던 게 확 터지더라고요. 짐을 싸서 내려왔더니 어머님은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짐까지? 대단하다, 대단해. 오냐, 그래, 나가라. 어디 갈 데나 있냐?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 네, 저도 이 집에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나오긴 했지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가방을 들고 선아랑 걸었습니다. 선아도 아무 말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정처 없이 가다가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서럽게 우는데 저희 딸이 울지 말라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저는 선아를 끌어안고 울었고 선아도 같이 울면서 저를 토닥여 주었죠. 친정으로 가고 싶어도 너무 멀었기에 잠시 고민하다가 친한 언니네로 갔습니다. 그 언니는 좀 놀랐지만 그래도 기꺼이 받아주시더라고요. 언니는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모양이고 남편이 퇴근 후에 언니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서 울면서 내가 구박받는 건 참아도 우리 선아가 구박받는 건 못 참겠다. 우리 선아가 뭘 잘못했느냐며 울었죠. 남편도 담배를 뻑뻑 피고 한숨을 막 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죠. 제발 분가해서 우리끼리 살자고. 작은 월세방이라도 아무 상관없으니 우리 가족끼리만 살자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남편은 계속 나중에 분가하겠다는 공수표만 날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나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나까지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엄마가 가만히 있으시겠어?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엄마 성격에 우리 사는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칠지도 모르고 또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할지도 모르고 선아 학교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나랑 선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란 말이야?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세받는 상가도 하나 있고 지금 그 2층 집도 있고 부모님 비위 잘 맞추고 같이 살면 나중에 어련히 그거 다 물려주실 건데. 도대체 어느 세월에. 그리고 그 비위 맞추고 살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 나는 더 이상 그 집 들어가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와서 우리 가족끼리 살자. 계속 분가한다고 했잖아. 좀 없이 살면 어때? 우리 가족끼리만 행복하면 되지. 저는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나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차라리 이건 어때? 뭐? 가짜 이혼을 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는 자기랑 결국 헤어졌다고 할게. 뭐? 이혼? 남편의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진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 보기에만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방 하나 구해줄 테니 거기서 선아랑 살고 있고 남편이 틈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고 남편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기가 힘들다고 하니 생각해낸 대안이었죠. 남편은 법적으로만 이혼인 거지 부부 사이는 지금처럼 똑같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산다고? 그렇게 살다가 엄마 아빠도 언제까지 저러시진 않을 거 아니야. 아들내미 하나 있는 거 재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한풀 꺾이실 거야. 그때 적당히 떼봐서 우리는 다시 합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3, 4년 살다가 적당히 핑계대서 나올게. 그때 같이 살자. 이혼이라는 말은 무서웠지만 당장은 시어머니가 더 싫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남편과 저는 법적인 이혼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부모님도 차라리 그렇게 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아들 가지라고 하셨다네요. 그 얘기 전에 듣는데 참 끝까지 어지간하다 싶어서 이가 갈렸죠. 그 후 남편은 방 2개가 달린 전셋집 하나를 제 명의로 구해주었고 매달 양육비 명목의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집에 들러서 밥도 먹고 있다가 가곤 했어요. 비록 집은 작아졌지만 어머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편하게 사니 저도 저희 딸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반복되는 집안일의 늪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였고 저희 딸도 점차 밝고 활발한 모습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머님 때문에 주눅 들고 눈치 보고 눌러진 채로 살았는데 저도 저희 딸도 원래의 모습을 찾아간 거죠. 그것만 해도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법적으로라도 이혼을 했으니 일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집안일의 굴레에서 벗어나니 아이가 학교 간 시간 동안 시간이 남기도 했고요. 친한 언니의 소개로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도 싸울 일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싸우는 이유는 거의 어머님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 사라지니 싸울 이유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을 매일 마주하는 게 아니니 더 애틋하기도 하고요. 1년 정도까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년가량이 지나고부터는 남편이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나마도 와서 조금 앉아있다가 가더군요. 게다가 남편의 태도도 갈수록 좀 달라졌습니다. 딸한테도 대면대면거리고 불편한 기색으로 얼굴만 보이고 갔거든요. 그게 반복이 되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불안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으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얘기해도 남편은 피곤하다, 회사에 일이 많다, 양쪽 눈치 보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며 저에게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달라진 남편에 대한 속상함만 커져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한 달 넘게 안 오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오늘 야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따로 할 말이 있어서 회사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 하는 말이 남편은 이미 퇴근한 지 꽤 됐다는 거예요. 퇴근을 했다고요? 네, 이 과장님 아드님 100일이라서 일찍 가야 된다고 해서 가셨는데요.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죠. 아들이라뇨? 이정수 과장 얘기하는 거 맞나요? 네, 이정수 과장님요. 지금 전화하시는 분 이정수 과장님 와이프분 아니신가요? 맞아요. 아드님 100일이라고 정시에 급하게 가셨어요. 식당 예약도 해놨다고 하시고요. 그 말에 저는 뭔가 잘못됐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전화를 끊고도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릴까 싶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는 저희 딸 하나뿐인데 아들은 뭐며 그 아들이 100일이 되었다니요. 저는 시댁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왠지 가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뭔가 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와서 초인종 누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까 하던 차에 때마침 남편 차가 저 멀리서 오는 겁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죠. 그렇게 멀리서 지켜보니 남편이 싱글벙글한 얼굴로 내리고 조수석에서는 아버님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어머님과 함께 처음 보는 여자 한 명이 아이를 안고 내리는 겁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처럼 보이겠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며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요?
저는 충격을 받은 채로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난데없이 제가 나타나니까 어머님은 표정이 몹시 험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 눈치를 힐끗 보고요. 너 뭐야? 이혼하고 집 나간 주제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라며 따지시는데 어머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이 여자 누구야? 얘는 누구고? 저기 일단 나랑 따로 얘기하자. 보면 모르니? 우리 손자다. 너는 낳지도 못한 아들 우리 새며느리가 낳아줬다. 손자라니, 새며느리라니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새며느리라니, 손주라니. 미안하다. 내가 네 남편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 아들이기도 하잖아.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얘기가 다르잖아. 이혼은 그저 어머님 눈속임이라고 했잖아. 저 여자랑 언제부터야? 가만히 있어봐. 애가 벌써 100일이면 임신 기간까지 있으니.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남편에게 놀아놨다는 것을요. 시기로 따지니 남편은 이미 저랑 이혼 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지더라고요. 남편은 한숨만 쉬고 있고요. 일부러 그런 거야? 저 여자랑 바람 핀 거지?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당신이랑 협의혼하고 만난 거야. 날짜가 그게 아닌데 뭔 소리라는 거야. 이제 와서 보니 일부러 그랬구나. 나랑 선아 버리려고. 이제 다 알겠네. 뭘 버려? 집 얻어주고 매달 돈 꼬박꼬박 보내주고 내가 할 일 다 하는데 뭘 버려? 그리고 어찌됐든 네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 네가 선택한 거라고. 라는데 눈이 돌더라고요. 남편의 뺨을 후려쳤는데 남편도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따가 손찌검이야. 내가 한 번은 참는데 한 번만 더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나도 당신이랑 어머니랑 사이 안 좋은 거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는 당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당신은 툭하면 분가하자고 하고. 솔직히 우리 엄마가 큰 거 바랬어? 아들 하나 낳았으면 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못 해주잖아. 아픈 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애초에 아들을 낳았어 봐. 이렇게까진 안 됐지. 아들 못 낳은 것도 내 잘못이야? 내 말은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다 그거지. 앞으로도 돈은 계속 보내줄게. 당신 앞으로 전세까지 구해줬고 돈도 계속 보낼 거니까 내가 할 일은 한 거야. 진짜 너무한다. 감쪽같이 속여놓고 나 꼬들가서 이혼해놓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이 못 살겠다고 집 박차고 나왔잖아. 우리 엄마랑 못 살겠다며. 그러게 그런 소리 하래? 다 당신 탓이지. 라면서 철저히 제 탓을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남편은 저를 위해서 이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랑 결혼 생활 도중 저 여자랑 바람이 났을 거고 저 여자가 아이도 가졌겠죠. 핑곗거리 생각하다가 옳다구나 싶어서 이혼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이 하란 대로 서류에 도장 찍었고요. 기가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남편은 냉정하게 우리는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라고 하고 돌아가 버렸고 남편에게 저와 딸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딸에게는 내색을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속은 미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남편을 많이 의지했던 만큼 배신감과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남편을 몇 번 찾아가 생각을 돌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혼한 사이에 이러지 말라고 자기는 지금 행복하다며 저와 딸을 부정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했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고된 시집살이 참았더니 그 대가가 이거구나 싶어서 비참했죠.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 악물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변심한 이상 제 스스로 자립을 해야겠더라고요. 다행히 딸은 말썽 한 번 없이 공부도 정말 잘하고 잘 커주었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이라면 남편은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중학교 다닐 때쯤 그 양육비도 끊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련은 눈꼽만치도 없고 증오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약속한 양육비는 받아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좀처럼 연락이 안 된 지 꽤 되었고 변호사라도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남편이 겨우 연락 와서 하는 말이 집 형편이 몹시 안 좋아져서 양육비를 당분간은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지 말라고 사정이 어떻든 내 알 바 아니니 양육비는 똑바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고 했죠. 이미 저를 속이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제가 남편 말을 어떻게 믿겠나요? 남편에게 양육비는 똑바로 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며 뻔뻔히 나오더라고요. 대강 보니 그 결혼한 여자가 더 이상 양육비나 생활비 지원을 해주지 말라고 했던 모양이었죠. 그렇게 그 일로 실랑이가 있었다가 결국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양육비고 뭐고 돈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대신 친권과 면접 교섭권 모두 포기하고 이제부터 나의 남남처럼 살자고요. 물론 그때도 딸 보러 잘 오지는 않았지만 양육비 그거 몇 푼 받는다고 나중에 내 딸한테 아비행세 하지 말고 모두 다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저도 남편 하는 짓이 더럽고 치사하고 돈 몇 푼의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도 싫었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저희 딸한테 애정도 별로 없었고 당장의 양육비도 안 받겠다고 하니 신나서 바로 친권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남편한테 그 알량한 양육비 안 받고 아예 남남으로 살자 다짐했죠. 형편이 넉넉치는 않아도 그냥 제 힘으로만 온전히 저희 딸을 키우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희 가족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저는 마트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부업도 해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딸도 없는 형편임에도 속 한번 썩히지 않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저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딸이 너무 악바리처럼 공부를 하길래 말린 적도 많습니다. 건강 다 상하니 쉬엄쉬엄 하라고요. 그럼에도 저희 딸은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공부를 악착같이 했고 중학교며 고등학교며 늘 전교권에서 놀았죠. 주변에선 저보고 딸 공부 어떻게 시켰느냐고 묻는데 제가 어떻게 해준 게 없어서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끼케야 딸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싶다고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준 정도이지 제가 뭘 나서서 한 적도 없었죠. 저는 딸에게 나중에 뭘 하고 싶으냐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딸의 대답이 참 슬프고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미안합니다. 딸은 돈 잘 벌고 인정받는 직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다고 정한 게 아니라 그냥 돈 잘 벌고 인정받는 직업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잘 벌어서 저 호강시켜 주고 싶고 인정받는 직업을 얻어서 할머니와 아빠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고등학생 입에서 복수 소리가 나오길래 저도 몹시 놀랐죠. 그리고 딸에게 아빠랑 할머니 때문에 네 인생을 결정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몹시 단호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이 명문대 합격을 하게 된 날 저와 딸은 조촐한 축하 파티를 가졌는데요. 그날 저녁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사실 딸이 중학교 때 전시댁을 몰래 간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시기가 남편이 저 몰래 새장가 든 거 들키고 왕래 끊은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따로 딸한테 구체적인 말은 안 했기 때문에 딸은 지 아빠가 왜 안 오는지 몰랐을 겁니다. 딸 딴에는 아빠가 더 이상 집에 안 오고 엄마도 자세하게 말을 안 해주니 아빠가 보고 싶은 마음에 저 몰래 할머니 집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무서우니 집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안 했고 그냥 멀리 골목에서 아빠 퇴근하기를 내내 기다렸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와서 반가운 마음에 갔대요. 그런데 남편은 제 딸을 보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당황하면서 할머니 알면 뭐라고 하니 돌아가라고 애 손에 10,000원 한 장 쥐어주고 막 돌아가라고 떠밀더랍니다. 저희 딸은 영문도 모르고 등 떠밀려 한참을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하필 남편이 새 아내랑 아들 데리고 나와 어디 가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눈치 빠른 제 딸도 아빠에게 새 아내가 생겼구나,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알게 된 거죠. 저는 딸이 그 얘기를 저에게 일절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딸에게는 그게 엄청난 상처였고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를 버린 아빠 보란 듯이 엄마와 잘 살겠다는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흐르고 딸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딸한테 미안하다고 하니 딸은 오히려 제 눈물을 닦아주며 엄마가 왜 미안해 하느냐고 자기 눈에는 엄마가 안쓰러울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도 아빠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매정하게 나를 돌려보냈던 차가운 눈빛의 그 아빠.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 아빠. 새로운 아내와 아이에게만 온통 사랑을 주던 그 아빠를 우리도 완전히 버리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 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고 했죠. 딸한테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고 울고 웃었던 그때의 그 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딸은 학과 졸업 후 로스쿨에 들어가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돈도 잘 벌고 싶다던 딸이 선택하고 노력해서 얻은 직업이 변호사였죠. 딸은 로펌에 들어갔고 변호사로서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딸에게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여전히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제 몫을 하고 있고요. 딸과 저는 당연히 전과 비교도 안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죠. 상처가 가득했던 지난 이야기를 이제는 좀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딸과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딸과 제가 쉬는 날이 잘 맞아서 같이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오기로 했어요. 딸이 저한테 옷도 선물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분위기 괜찮은 카페를 알아봐 놨다며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와 딸은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화창한 날씨에 여유로운 느낌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고약한 운명처럼 그 인간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 멀리서 노숙자 같은 남루한 행색을 한 남자가 걸어왔고 주변에서는 다들 피하더라고요. 테라스에 앉아있던 저도 별 생각 없이 보다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누군지 알겠더군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놀랐고 전 남편도 놀라서 테라스 울타리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맞지? 주성이 맞지? 하면서요. 주성이는 제 이름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전 남편은 고개를 돌려 앞에 앉아있던 딸을 보더라고요. 선아 맞지? 아빠야, 선아야. 막 그러면서 팔을 뻗어 제 딸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랑 딸은 놀라서 일어났고 카페 안에 있던 사장이 테라스로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을 저지했습니다. 아저씨 뭡니까? 카페 손님한테 이러지 마시고 갈 길 가세요. 내 딸이야. 내 마누라고. 네? 선아야, 아빠야, 아빠. 라는데 저희 딸도 얼굴이 완전 일그러져서 전 남편을 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버지세요? 사장의 물음에 저희 딸이 냉정하게 그러더군요. 아니요. 그 순간 사장은 화가 난 얼굴로 전 남편에게 따졌죠.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를 거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혹시 모르니 카페 안으로 들어가 계시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내 딸하고 마누라라면서 막 소리를 질렀고 사장은 결국 폰까지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전 남편도 놀라서 도망치더라고요. 저와 딸은 카페 안에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사장이 잠시 후 다시 들어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쪽 역에 있는 노숙자인가 봐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커피 잘 마셨어요. 선아야, 우리 그만 가자. 그리고 저와 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곳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될 줄도 몰랐고 그 남루한 행색도 충격적이었죠. 15년 정도가 흐른 뒤에 만난 전 남편이 갑자기 노숙자가 되어 있다니요. 저희 딸도 무표정이긴 했지만 상당히 놀라고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누군가 쫓아와서 가로막는 겁니다. 보니까 전 남편이더라고요. 카페 사장이 신고를 하니까 도망간 척 했다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저희 딸을 막 훑어보는데 눈에서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한 겁니다. 이게 몇 년 만이야. 선아야, 너 정말 많이 컸다. 그래도 알아보겠어. 내 딸이라서 한눈에 알아보겠다. 당신도 얼굴 많이 좋아졌네. 그러는데 전 남편은 얼마나 씻지도 않았는지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내 딸한테 손대지 마. 경찰 신고할까? 여보, 성희야. 여보라니. 이혼하고 남남된 지가 언젠데 당장 안 비켜? 성희야, 선아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천벌 받은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니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하면서 갑자기 흐느끼는 겁니다. 미친 줄 알았죠. 어디다가 이름을 불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딴 건 당신 와이프한테나 해. 그랬더니 전 남편 눈이 횟가닥 하더라고요. 그년 말도 하지 마. 그년하고 그 자식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라며 부들부들 하는 겁니다. 저는 전 남편을 무시하고 가려는데 남편은 다시 딸을 잡더라고요. 딸 역시도 뿌리치며 단호히 말했죠. 저는 아빠 없습니다. 저 중학교 때 찾아갔더니 할머니 알면 큰일 난다고 10,000원 줘서 돌려보내고 그 아줌마랑 웬 남자 하나 데리고 어디 가시대요? 양육비 몇 푼도 아까워서 친권, 면접, 교섭권 다 포기하고 아빠라는 자격 자체도 다 던진 사람이 당신 아닌가요? 저나 엄마나 아빠라는 존재 필요도 없고 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앞 가로막거나 질척이면 나도 더는 안 참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신 무조건 끝장낼 거야. 딸의 서슬퍼런 말에 전 남편도 움찔 놀라더라고요. 딸은 폰을 내밀었습니다. 신고할까요? 그냥 가실래요? 전 남편은 황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딸은 저보고 가자고 하더니 두세 걸음 뒤에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가더니 전 남편 옷주머니에다 그 10,000원을 쑤셔 넣더라고요. 나 버렸을 때 당신이 내 손에 쥐어준 거. 이거 갚았고 이제 진짜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사이 아니야. 딸은 그렇게 말하고 저를 데리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전 남편은 황망한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참 싱숭생숭했죠. 딸도 단호하게 말은 했지만 아빠가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고 기분이 이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후 딸은 전 남편이 왜 그렇게 됐는지 따로 알아봤다고 했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는 놀라웠죠. 전 남편이 저와 딸을 속이고 아들 임신했던 상간녀와 도둑결혼을 했었잖아요. 처음에야 원하던 손자를 얻었으니 시부모님도 좋아하고 물심양면으로 다 퍼주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 있는 손자 오냐오냐 해가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온 집안 식구들이 쩔쩔맸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워놓으니 그 아들도 완전 아나무인이었대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고를 치기 시작했답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들 사이에 돈 문제 일으키고 학교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사고를 치기 시작했다더군요. 전 시모가 손자 사랑이 대단해서 발벗고 나서서 돈으로 해결하고 수습하고 다녔답니다. 손자를 뭐라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오냐오냐 하면서 사고 친 거 돈으로만 수습하니 그 아이가 제대로 컸겠나요.
갈수록 사고치는 스케일도 커지고 학교에서도 소문난 문제였답니다. 선생님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요. 나중에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가출하고 집에 있는 돈이며 금품 들고 나르고 그러다가 고등학생밖에 안 된 나이로 인터넷 도박하고 지네 엄마 아빠 주민등록증 훔쳐다가 불법 사채까지 써제꼈답니다. 불법 사채 쓴 걸 나중에 알리는 바람에 빚이 눈덩이만큼 커졌고 그거 수습한다고 그나마 있던 꼬마 상가며 집까지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남편도 회사 나와서 사업한답시고 집안 돈을 꽤나 썼다고 하는데 전 남편 이름으로 그렇게 불법 사채까지 쓰고 다녔으니 사업에 필요한 은행 대출도 더 이상 안 되고 집이 급격하게 망해갔던 거죠. 이래저래 그나마 있던 재산 다 바닥나고 집도 작은 데로 옮겨서 다 모여 살았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콧대 높은 전시모까지도 아는 지인네 상가에서 일을 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시모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 손자가 수술비까지 몽땅 들고 가출해서 날랐다더군요. 그 일로 전시모도 완전히 충격받고 알아누웠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그 망나니 아들이 돈 내놓으라고 집 찾아오고 돈 안 주면 집안을 때려 부수고 심지어 본인 아버지인 전 남편한테도 심한 폭행을 행사했다네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그 아들은 도망갔다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애비가 아들을 신고하냐며 악에 받쳐서는 신고한 지네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갔답니다. 전 남편은 친아들한테 두들겨 맞은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받으니까 정신이 나간 것 같고 그 뒤로 아예 집을 나와서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했죠. 딸도 그 사실을 다 알아보고 나서 너무 놀랐고 저한테 바로 그 사실들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왜 전 남편이 갑자기 노숙자 신세가 되어 거리를 불황하고 다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폭삭 망해버린 전 남편과 전 시댁에 대한 연민은 눈꼽만치도 안 들었고 오히려 이제 와서 저나 저희 딸한테 들러붙을까봐 염려는 됐습니다. 하지만 딸도 아빠가 우리한테 접근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다 취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딸의 얘기를 듣고 그날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잠을 잘 못 이뤘습니다. 친손녀임에도 저희 딸은 그토록 싫어했던 전시모, 아들 타령하고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원망하고 구박했던 그 못된 인간, 그리고 뒤에서 바람피고 다녔으면서 저를 위한 척 이혼 회유하고 뒤통수 쳤던 전 남편이라는 그 비열한 인간.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리는 그 인간들의 말로가 이토록 비참해질 수가 있나 싶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거리더니 그 아들은 완전 망나니꾼이라 집안 쫄딱 망하게 하고 할머니 수술비까지 들고 도망가는 페류나에 지네 아빠에게 죽이네 마네 협박까지 하다니 참 그놈의 자식 농사 잘도 지었구나 비웃음이 나고요.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도망쳐버렸던 전 남편. 죄짓고 살면 안 된다더니 그 꼴이 참 기가 막히네요. 반면 외면했던 저희 딸은 보란듯이 착하고 바르게 또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게 딸이 말하던 그 복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딸한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딸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나 때문에 그 미움을 받게 한 것 같아 미안함이 잘 가시질 않네요. 딸은 저 때문에 잘 살고 싶다고 했는데요. 앞으로라도 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본인만을 생각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딸을 잘 지켜보고 응원하며 엄마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하려고 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을 앞두고 있는 아이돌 워킹맘입니다. 최근에 저희 시동생네와 참 어이없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전까진 동서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진짜 시동생네 부부의 속마음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동서랑 저랑은 1살 차이가 납니다. 저랑 시동생은 동갑이고요. 동갑이긴 해도 형수랑 시동생 사이니까 꼬박꼬박 존댓말은 합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시동생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서는 원래 시동생네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아이 낳고서 전업으로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어머님 한 분이 계신데요. 어머님 집을 정리하고 시동생네서 어머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아버님 없이 어머님 혼자시고 형편이 막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중학생일 때 어머님은 사별을 하셨고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기에 고생 많이 하시면서 변변한 집 한 칸 없이 월세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결혼할 때쯤 전세로 옮기셨어요. 그 전세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머님 사시는 형편도 빠듯하다 보니 결혼할 때 저희 집도 그렇고 시동생네도 그렇고 딱히 도움을 받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매달 꼬박꼬박 50씩 용돈을 보내드려야 했죠. 그래도 건강하시고 혼자서 잘 지내셨는데 시동생네의 사정 때문에 어머님은 시동생네로 들어가셔야 했어요. 그맘때 시동생이 하던 장사가 잘 안 되면서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았거든요. 하지만 그 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이번엔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 장사를 시작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사는 집 전세금을 빼달라고 부탁한 거죠. 여러 번 반복된 사업 실패로 저희 남편도 시동생에게 설득을 했죠. 무리해서 자꾸 장사하지 말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길길이 화를 내면서 형은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왔겠지만 나는 대학 졸업하고 내내 장사만 해왔다고. 이제 와서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하겠느냐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이 번듯한 취업 자리 소개해 줄 거 아니면 자기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저희 남편 입장에서도 시동생이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시동생이 워낙 난리를 치는 바람에 더 이상은 말 안 했죠. 톡 까놓고 본인 모아놓은 돈으로 사업 말아먹는 거면 어쩌겠나요. 문제는 시어머니 집까지 손을 대려고 하니 저희 남편도 뭐라고 한 거죠. 시동생이 가게를 말아먹은 게 처음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가 봐도 시동생이 그렇게 장사에 잘 맞거나 가게 운영을 현명하게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본인이 천상 장사꾼이고 음식 장사를 해야 된다고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취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시동생의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그렇게 어머님 전세금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고 새로운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님은 시동생네와 합가를 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때 어머님 전세금을 빼서 새로 문을 연 곳이 지금도 운영하는 식당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호기롭게 시작했고 또 초반에는 좀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은 예전 식당이랑 매출이 비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근근히 이어지는 정도라고 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합가를 하면서 시동생네와 어머님은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어머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사시는 걸 시동생네서 필요해서 합가를 하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맏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혼자 지내시는 어머님과 동서네가 함께 살게 된 거니 마음 편한 것도 있었고 동서에게 고마운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자식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된다면 저희 집보다는 동서네와 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저희 집은 어머님께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드리긴 하지만 어머님과 남편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있다 보면 꼭 큰 소리가 나거든요. 어머님도 기본적으로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하시고 뭐라도 더 해주려고 하시는 게 있기도 하고 저희 남편도 이상하게 어머님하고는 사사건건 잘 부딪힙니다.
저하고는 연애 기간까지 포함하면 15년 정도 만나온 건데 저랑 남편은 별로 싸울 일이 없거든요. 남편은 가끔 다혈질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범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어머님하고 있다 보면 꼭 잘 부딪히고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어머님도 마냥 참는 성격이 아니시기에 저희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더 뭐라고 하시고 남편도 덩달아 화내고요. 싸우는 이유는 정말 별것도 아니고 자잘한 것들입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어머님이랑 자꾸 그러냐고 남편한테 몇 번 뭐라고 한 적도 있는데 남편도 그냥 예전부터 엄마랑은 잘 안 맞고 툭하면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주를 맹신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희 남편과 어머님을 보고 있자면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도 저희 남편하고는 잘 부딪히셨고 시동생하고는 잘 지내셨거든요. 반면 저희 남편도 오히려 장모님인 저희 엄마랑은 잘 지냈어요. 어른한테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희 남편 성격 좋다고 잘 그러셨고요. 남편이나 어머님 각자 따로 보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잘 부딪혔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솔직히 시댁도 자주 가지 않게 되고 가도 오래 안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어머님도 남편을 좀 불편해하는 게 있으시고요. 처음엔 괜찮다가도 좀 오래 있거나 대화가 길어지면 여지없이 싸우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어쨌든 남편이 장남이고 제가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할 도리라 생각하고 매달 50씩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일은 안 하시지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50까지 더하면 쓰고 싶은 거 쓰시는 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안 얘기지만 어머님은 매달 동서에게 50 정도 용돈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저한테 좀 멋쩍으셨던 건지 아니면 미안하셨던 건지 변명 아닌 변명도 하셨어요. 너네 집은 여유가 있지만 현섭이네는 안 그렇잖아. 네, 어머님 돈인데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하셔도 되죠.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어머님이 동서에게 매달 용돈을 주시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어머님 말처럼 저희 집이라고 여유가 넘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집도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다만 사정이 어찌됐든 동서가 어머님을 전적으로 모시는 건 맞으니까 동서한테만 따로 용돈을 챙겨주셔도 괜찮았어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자기 모시고 사는 며느리한테 고마워서 혹은 미안해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달 드리는 어머님 용돈 외에도 어머님 앞으로 들어가는 큰 돈은 다 저희가 부담합니다. 어머님 병원비도 저희가 다 내고 가족끼리 만나면 외식비도 저희 집에서 다 내거든요. 게다가 틈틈이 시조카 용돈도 보내줍니다. 매달 어머님께 보내는 용돈 50에 어머님 앞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거진 저희가 다 내고 있고 별도로 외식비에 조카 용돈까지 그 액수가 다 합치면 결코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장남, 맏며느리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도련님, 어쩐 일이세요? 형수님, 혹시 시간 좀 되세요? 할 말이 좀 있는데. 얘기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새엄마가 저한테 좀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불만요? 무슨... 저희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사실 저희 집사람이 제일 고생이죠. 네, 알죠. 그런데요? 집사람이 자꾸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건데 왜 형님네서는 우리한테 생활비 안 주냐고 언제 주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네? 저는 시동생 하는 말이 너무 뜻밖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련님? 그러니까 도련님네 생활비를 저희 집에서 보내야 된다고요? 형수님은 엄마 안 모셔봐서 모르겠지만요. 입 하나 누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사람 입장에선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도련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저희 매달 어머님께 50씩 드리고 있고 어머님하고 다 같이 드시라며 고기며 과일이며 저희 살 때 같이 종종 보내잖아요. 그거랑 생활비랑은 다른 거죠. 사실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전에는 새엄마가 저보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을 정도라니까요. 이혼이요? 네, 그 사람도 오죽 속상했으면 그러겠어요. 본인은 둘째 며느리인데 합가해서 엄마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잘 지내 보여도 속상한 게 맞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누가 어머님 모시고 살라 했나요? 멀쩡히 잘 계신 어머님, 자기들이 전세금 필요해서 합가해놓고 왜 저희한테 하소연인가 싶은 겁니다. 도련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모시는 건 고마운데 매달 50씩 드리면 됐지 무슨 생활비까지요. 그랬더니 시동생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형수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그럼 형수님이 저희 엄마 당분간 모실래요? 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랬죠. 그럼 어머님 전세금 다시 빼주세요. 그걸로 어머님 전셋집 다시 얻어드릴 테니까. 예? 아니, 형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련님이 동서하고 싸워서 이혼하니 많이 하는 건 도련님 내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걸 저보고 어쩌라는 건가요? 도련님 집안일은 집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이만 바빠서 끊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도 한참이나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어떻게 우리한테 자기들 생활비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죠. 그렇게 그날 저녁 일이 일찍 마쳐서 남편이 제 직장 앞으로 데리러 왔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집에 가면서 낮에 시동생에게서 전화 온 것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저희 남편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현섭이가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나 참, 우리 집에 돈 맡겨놨어?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더니 그때 한 번만 더 장사해보겠다고 엄마 전세금까지 몽땅 들고 가는 거 나도 아무 말 안 했는데 내가 조만간 한마디 할게. 내가 알아서 얘기했으니까 알아듣겠지. 냅둬. 괜히 그러다가 싸움돼.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후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퇴근하셨어요? 아, 동서. 저는 낮에 도련님과 통화한 일 때문에 전화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낮에 그이하고 통화하셨죠? 형님도 너무하시네요. 이혼하든 말든 너네 집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셨다면서요? 하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부부가 쌍으로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건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말했어. 동선의 집안일을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형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똑같은 며느리고 엄밀히 말하면 형님이 큰 며느리 아니에요? 형님이 하실 일을 제가 대신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똑같이 한 집안에 시집 왔는데 누구는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스트레스 받고 누구는 팔자 편하게 잘도 사시네요. 동서도 작정한 듯 저에게 따지는데 듣고 있자니 가관이더라고요. 저도 참지 않고 따졌습니다. 뭐라고? 팔자 편하게 잘도 살아? 말 다 했어? 맞잖아요. 형님 할 일을 둘째인 저한테 다 떠넘겼으면서 저한테 고맙고 미안한 것도 없으세요? 그 말 듣는데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동서,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살라고 했어? 어쨌든요. 형님은 어머니 안 모셔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게다가 사람 하나 더 늘면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법이에요. 저희가 모실 테니 생활비라도 좀 부담하시라 그런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동서!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전화 뺐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서 얘기합시다, 재수씨. 지금 우리 갈 테니까. 그러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가자. 가서 제대로 얘기하자. 괜히 싸우려고?
싸워도 할 말은 해야지. 내 동생도 그렇고 재수 씨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글러 먹었어. 좋아, 그럼. 저는 혹시 큰 소리 날까봐 아이는 가는 길에 친정 엄마한테 잠깐 맡기고 시동생네 집으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시동생도 동서도 불퉁한 얼굴로 있고 어머님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있으시더군요. 시동생과 동서는 저희 들어와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저희 왔습니다, 어머님. 그래, 왔니? 형은 무슨 얘기하려고 저녁에 불쑥 쳐들어와? 그 말에 남편도 정색하며 앉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너랑 재수 씨가 어머님 모시는 거니까 생활비 달라고 했다면서. 맞아. 너 까먹었냐? 애초에 왜 어머니랑 합가하게 된 건지? 아니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맞잖아. 그 말에 남편도 버럭 화를 내더군요. 모시고 살긴 누가 모시고 살아. 엄마 혼자 잘만 지내고 계셨는데 네가 장사한다고 전세금 빼간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누가 들으면 자의로 나서서 엄마 모시겠다고 한 줄 알겠어. 엄마가 한 번이라도 먼저 너랑 같이 살겠다 한 적 있어? 없잖아. 엄마도 자식들 출가시키고 혼자 지내니까 편하다고 하셨던 분이야. 근데 네가 필요에 의해서 엄마 집까지 팔게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앓는 소린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사는 엄마한테 눈치까지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내가 못나서 엄마 집까지 팔게 했네. 나 눈치 안 받았어. 얘네가 그럴 애들이니. 어머님까지 나서서 시동생네 역성을 드시더라고요. 이런 소리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눈치 주는 거잖아요, 엄마. 뭐 재수 씨는 이혼 얘기까지 했다면서. 그 말에 어머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이혼? 너네 그런 얘기까지 했어? 어머님 말에 동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홧김에요.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사니까 형하고 형수는 편하게 사는 것도 맞잖아. 맞아요. 어찌됐든 같은 형제면 아주버님하고 형님도 부담하시는 게 있어야죠. 나라면 고마워서라도 먼저 나서서 생활비도 좀 주고 하겠다.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저 나섰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조근조근 제 할 말 다 했어요. 도련님, 그리고 동서, 이런 일로 어머님 앞에서 싸우는 거 진짜 아닌 것 같네요. 도련님이랑 동서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앞으로는 뭐든 계산 철저하게 하면 싸움 날 일도 없겠어요. 일단 어머님한테 전세금 8천만 원부터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그 8천에 우리가 더하든지 어쩌든지 어머님 집 구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어머님도 더 이상 동선애한테 용돈 주지 마세요.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눈치 받으셔서 알게 모르게 50씩 동서 드렸나 본데 이제 따로 살 거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거 어머님 거고 어머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동서, 우리 그이가 새알 용돈도 종종 보내고 이 집으로 고기랑 생선, 과일도 우리 거 살 때마다 같이 보냈지. 그것도 이제 그만할게. 앞으로는 가족끼리 외식한다 쳐도 무조건 반반 나눠서 낼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동서랑 도련님 지금 사는 이 집 들어갈 때 우리가 5천만 원 빌려준 거 기억나지? 벌써 4년 넘었고 우리도 그냥 가족끼리 안 받을 생각도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된 이상 그거 받아야겠어. 우리 그 돈이랑 어머님 전세금 합쳐서 어머님 집 구해드릴 거거든. 나도 그렇게 맏며느리 역할 좀 해보게. 참, 그리고 어머님 따로 집 구해서 나가시고 나면 앞으로 어머님 필요하신 생활비는 같이 내자.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이 부담해야지. 동선에도 매달 어머님 용돈조로 우리랑 똑같이 50만 원씩 보내드려. 도련님, 이제 계산 확실히 다 끝났죠? 이렇게 칼같이 나누니까 더 이상 서운할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 거죠. 제 말에 도련님과 동서 얼굴만 시뻘개져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톡 까놓고 어머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싶다 해도 어머님하고 남편하고 잘 부딪히니까 저희 집에선 살기 싫으실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사시는 것도 속 편하다고 하셨던 분이니까 전세금 돌려받고 예전처럼 혼자 사실 수 있고요. 동서랑 도련님이 그동안 어머님 모신다는 핑계로 들고 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고생한다고 생활비까지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막말로 어머님을 모시긴 뭘 모시나요?
엄밀히 말하면 어머님 전세금에 저희 돈 5천까지 더해서 그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일단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니까 제 입장에선 동서한테 고맙고 안쓰러워서 이래저래 잘 챙겨준 건데 아주 저희를 무슨 누르면 돈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저희한테 이혼이니 뭐니 앓는 소리까지 하면서 생활비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돈이라도 싸들고 가서 동서한테 내 역할을 대신 해줘서 고맙다며 토닥토닥 해줄 줄 알았나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원망할 거면 능력 없어서 엄마 재산까지 날려먹은 지 남편을 원망할 것이지 왜 엄한 제 머리채를 잡나요? 제가 그렇게 말을 끝내고 나니 시동생도 동서도 분해서 뭔가 따지고 싶은 것 같은데 할 말은 없는지 눈알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태 저희 남편도 그랬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돈 받아서 저희가 집 구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남편 말에 어머님도 생각이 많으신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모시는 문제로 이혼 얘기 오가고 저희한테 추가로 생활비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어머님도 실망이 크신 것 같았죠. 어머님은 한참 생각하시다가 그래 정 나랑 살기 싫다 하면 내가 나가줘야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나도 참 섭섭하다. 얘네 말 틀린 것도 없어. 내가 너네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니? 너네가 먼저 우리 집 팔아서 돈 보태달라고 대신 잘 모시고 살겠다고 했잖아. 근데 뒤에서는 나 모시기 싫다고 이혼이니 뭐니 그런 말까지 했어? 저희도 사는 게 힘들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자꾸 형네들어 부담을 주려고 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매달 50씩 주고 저번 달은 80 줬잖냐. 넉넉치는 않아도 나름 내 생활비랍시고 돈도 주는 건데 나를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하려고 같이 살자고 한 거야? 현섭이, 너도 말을 해봐라. 이러려고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 어머님의 호통에 시동생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나도 빈정상해서 못 있겠다. 큰애 말대로 정리해서 내 돈 다오. 얘네한테 빌린 5천만 원도 얼른 돌려줘. 엄마, 저희가 그 돈이 어딨어요? 그럼 잠자코 있던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아니, 그건 저희 생각은 변함없어요. 돈 마련해서 주세요. 아, 형수님. 어머님 집부터 알아볼 겁니다. 돈 이번 달 안까지 돌려주세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 불편하시면 저희 집 가시겠어요? 아휴, 됐어. 너네 집이 더 불편해. 어머님도 몹시 기분이 상하셨고 좀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려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시동생네한테 똑바로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도 앓는 소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야금야금 돈 타내려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돈 한 달 안에 마련해달라 엄포하고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부부가 똑같은지 저희한테 빌린 5천만 원 갚을 생각도 없고 말 한마디 없이 꿀꺽한 것도 어이없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괘씸해서라도 받아내야겠더라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그 뒤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유야무야 지나가면 없던 일로 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하는 행동이 얄미워서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돈 갚으라고 아니면 법대로 한다고요. 그거 받고 저희도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동서랑 도련님 그제야 저희 집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당장 먹고 살 돈도 별로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 드려요? 형님, 아주버님, 죄송해요. 어머님이랑 제가 겉으로는 잘 지내 보여도 알게 모르게 제 속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어쨌든 제가 어머님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죄송해요. 시동생과 동서는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그전까지 무조건 돈 받을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거듭 사과하는 걸 보니 형제끼리 끝까지 가서 뭐 하겠나 싶어서 저희도 마음을 돌렸어요. 동서, 그래, 동서 말처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더 신경을 쓰려고 했던 거라고. 알죠.
아는데 가족이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이대로 넘어갈게. 근데 행여나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억울하다 생각 들면 언제든지 내 말대로 하면 돼. 동서랑 도련님이 원해서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걸 마치 대단한 자식 노릇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선에서 희생해서 모시고 사는 상황 절대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게 저희는 시동생네서 빌린 돈은 천천히 변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여전히 동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요. 다만 달라진 것은 어머님은 더 이상 동서에게 용돈을 주지 않으십니다. 용돈 줘도 뒤에서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다는 소리까지 한다는데 내가 왜 내 전세금 몽땅 주고 용돈까지 줘야 되느냐며 이제 못 주겠다 하셨대요. 어머님도 빈정이 상하신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저희 집에서도 조카 용돈도 주지 않고 어쩌다가 가족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외식을 해도 돈은 반반씩 냅니다. 그 일로 동서네와 도련님네가 싸울 때도 있다지만 어쨌든 자기 집안일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겠죠. 가만히 있었으면 저희 집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고맙다고 잘만 챙겨줬을 테고 어머님도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에게 좋은 마음 가지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건데 뜬금없이 저한테 희생 타령하면서 생활비 내놔라 하다가 저렇게 된 겁니다. 욕심이 지나치니까 결국 자기들 발등 자기가 찍은 셈이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나마 어머님과 저희로부터 받던 돈도 못 받게 되었으니까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온 제가 느끼는 바로는 자기 연민 가지는 게 제일 불필요한 짓이더라고요.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안 됐고 그런 감정에 매몰되면 애먼 다른 사람도 원망스럽고 가진 것에 감사함도 못 느끼거든요. 남편과 시동생이 형제고 가족이긴 해도 어쨌든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고 각자 선택한 일에는 책임을 갖고 살아야죠. 자기들이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 양 저희 보고 더 내놔라, 더 해달라 징징대는 게 어이없기만 합니다. 이 일로 시동생네도 동서도 아차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배려해주는 게 결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